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한 번에 끝낼 것인가?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인가?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서 오늘 하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당대회, 자해전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흔이 컸던 과정은 신임 당대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됐습니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라며 원팀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게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을 상대로 한 과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잠시 뒤 포커스나이트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득표율 62.8%로 1차 투표에서 압승했는데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가겠다며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은 운명 공동체라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곧 회동이 추진될 텐데 한동훈 신임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놓고 검찰 내분이 격화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진상 파악 절차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중진들도 잇따라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진이 확정됐다는 평가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경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전국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민심의 호응을 위하여 네, 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자리 가운데 2자리는 친한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4파전 구도로 치러진 여당 전당대회. 당심과 민심은 한동훈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후보는 모두 32만여 표를 얻어 62.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모두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며 승부를 1차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희룡 후보 18.9%, 나경원 후보 14.6%, 윤상현 후보는 3.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통한 민심 파악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폭전대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과열 양상에 고개를 숙이며 화합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힘든 한 달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후보와 함께 당을 이끌 지도부에도 친한계 일부가 포진됐습니다. 득표율이 가장 높은 수석 최고위원회는 대표적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김재원, 인효한, 김민전 후보의 지도부 입성이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진종호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3개월 동안의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하고 닻을 올린 국민의힘 한동훈호.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고 당의 화합을 이끌며 집권 여당의 전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당직 인선과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은 운명 공동체라며 하나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한동훈 신임 대표와의 회동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한 갈등 여파가 당정 관계의 변수로 꼽힙니다. 계속해서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표 직전 축사를 통해 여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며 거듭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를 이겨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당정이 하나로 단결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조만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대표가 함께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용산 집무실 오찬 회동 때 두 사람이 창밖에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듯 화합을 상징하는 자리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소통의 깊이에 따라 정기 회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인간적 관계가 여전히 당정 관계 정립의 변수로 꼽힙니다. 올해 1월 윤한 갈등을 전후로 두 사람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일식 논란 당시 김건희 여사 문자만 봐도 대통령이 큰 소리로 역정내 마음이 상했을 거다. 대통령과 한번 통화하는 건 어떠시겠냐는 등 불편한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이미 한 차례 갈등을 겪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나 한 대표가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 등이 충돌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야당의 입법 폭주 앞에서 원팀이 되는 게 순리라며 전쟁 중에 백가쟁명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한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만큼 원팀을 위한 첫 과제는 신임 당대표와 윤 대통령의 소통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낙선한 나경원 의원은 당 안팎의 위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전당대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계기로 많은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을 뵙고 다시 한번 당이 하나가 될 일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역시 당대표 경선에서 낙선한 원희룡 후보는 특검과 탄핵을 막기 위해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전당대회 뒤 자신의 SNS에 자신이 부족한 탓에 당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고 그간 보내주신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뒤 SNS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앙금을 모두 버리고 대통령과 협력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향해 대통령에 절대 복종할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당 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돼 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광분에 가까운 반발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직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며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중앙지검장은 절차를 미뤄달라며 필요하다면 수사팀이 아닌 자신만 절차를 받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사후 보고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내부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혐의만 놓고 봤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오히려 부당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 핵심 관계자는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반드시 검찰청 소환을 하라는 지시가 오히려 법과 원칙에 맞지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검찰총장이 감찰을 운운하는 현실에 내부에선 광분하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선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회복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다가 이제와 지휘권을 탓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루고 필요하다면 수사팀이 아닌 자신만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대검은 지금 내려진 조치는 진상조사가 아닌 파악으로 징계나 감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강조하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조직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고칠 점을 파악하기 위함일 뿐이고 중앙지검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지검의 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일단 절차는 계속 진행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총장은 추후 명품 가방 주인 검사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수사팀 반발이 거센 만큼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별도 공간 조사를 두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측은 이 총장이 사안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현직 영부인이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걸 두고 장소 등을 문제 삼는 건 오히려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조정하지 않고 외부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결국 김 여사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사안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 특혜 논란을 두고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할 때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뒤 취재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과 절차가 적절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조사가 미뤄진 걸 영부인이 결단해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핵심 중 하나는 조사 장소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과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을 검찰청에서만 조사하라는 지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에 대해선 처음부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애초부터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선 대면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조사 장소만큼은 검찰청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주가 조작 사건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명품 가방 사건은 조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법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검찰청사에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소환 통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용산과 가까운 서부지검 등 다른 검찰청사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 소환을 앞세우는 대검찰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한 끝에 결국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라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입니다. 수사팀은 현직 영부인 조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실리를 택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정당한 수사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면서 명분을 잃었다는 게 이 총장 판단입니다. 여기에 검사들이 경호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까지 반납하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의 편의를 봐주며 안방 조사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전당대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당정 원팀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전당대회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가서 수제비 해 먹었어요. 비 오는 날은 수제비가 딱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좀 시간이 안 맞아서 집에서 그냥 컵라면을 하고 왔습니다. 일부러 고기가 든 것을 듬뿍듬뿍 먹고 있습니다. 햄버거 더블로 먹고 왔습니다. 오늘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떡만둣국 먹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개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장동혁 후보, 김재원 후보, 인요한 후보, 김민정 후보.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국부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 62.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오늘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한 번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뭐 그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예, 업문호. 예,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 처음부터 어대한이라는 큰 물줄기에 올라타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거 초반에는 원희룡 후보가 특감법 반대, 그리고 탄핵 저지 이런 선명성을 무기로 치고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문자 논란이라는 네거티브의 발목이 잡히면서 가라앉았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또 한동안 떠올랐죠. 그런데 막 뜨던 참에 패스트트랙 논란이 벌어지면서 다시 이제 그 3위로 주저앉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국민이라는 마치 대선 아젠다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들고 나오는데요. 국민 또는 국민 높이, 국민 눈높이 이런 거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막 시작할 때 헌법과 헌법 정신을 강조했던 거랑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죠. 먹사니즘 내지는 민생 해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국민 내지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은 차기 대선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내보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사실은 반대 여론이 좀 있었어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찰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출마를 강행한 것은 바로 대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메시지가 바로 국민 내지는 국민 눈높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전당대회 결과 보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전당대회 전에 이런 결과를 뭐 예측을 하셨나요? 뭐 대체로 예측을 했고요. 저는 다만 한 55% 선에서 득표율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3%에 가까운 득표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38 전대에서는 김기현 당대표가 53% 정도 얻었고요. 그 전에 2021년 전당대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한 51.9% 이 정도 얻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여당 전당대회 치고는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초기 어대한 분위기가 시종일관 유지됐기 때문에 별 이변은 없을 거다. 그래서 결선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압도적인 득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예상보다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위기의식 같은 게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 참패하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동안에 이제 당의 이른바 주류로 거론됐던 사람들에게 찾기 어렵고 그러면 변화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냐. 그 대안을 찾는 게임이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그 후보가 가장 그 대안으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라는 당심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놀랬던 거는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던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민심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압도했지만 당심에서는 오히려 나경원 당시 후보한테 밀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 개표 결과가 예. 민심과 당심이 거의 수렴하는 결과로 그건 왜라고 나타나서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네. 이제는 좀 이제 민심에 근접하게 수렴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난 전당대회 때 한참 뒤처져 있던 김기현 후보를 대통령실이 나서서 만들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힘이 쓸 때니까 당원들도 대체로 그런 분위기에 쫓아가는데 네. 예. 망했다. 거기에 쫓아가는데 이제 예. 그런 자각과 이제 그런 성찰이 이번 결과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민심에 의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당심에 의한 또 한 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평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위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2위 원희룡 후보, 3위 나경원 후보 이렇게 됐는데 약 4%포인트 정도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났습니다. 예. 요 싸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초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전대 경선에 뛰어들었는데요. 뛰어들 때만 해도 이게 원희룡 후보가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워낙에 애초부터 출마 의사를 이제 확실시 자기 의사를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이게 선명성을 무기로 처음에는 선전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조금씩 여론에서 밀리면서 네거티브 공세가 일종의 역풍으로 작용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혹시 3위까지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가 예. 됐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당원 선거인단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당원 선거인단 선전한 게 친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만큼밖에 못 얻었느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는 워낙에 국민의힘 지지층 또 당원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네요. 지금 득표를 이제 쭉 보시면 총 득표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1위, 원희룡 2위, 나경원 3위 요 순서고 선거인단 득표에서도 역시 이제 이 순서인데 여론조사에서는 원희룡 후보보다 나경원 후보가 앞서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그 선거 캠페인이 네.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고 네.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심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저렇게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건 이른바 이제 조직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민심에서는 나경원 후보한테 밀렸던 게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시종일관 갈팡질팡했습니다. 첫 TV 토론에서는 예. 네거티브를 자제하겠다. 이 당 비대위나 또 선관위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래놓고 그 TV 토론 끝나면서부터 다시 네거티브를 시작을 했고 예. 급기야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이걸 가지고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센 네거티브를 한 데다가 뭐 댓글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예. 그게 별로 영향을 못 준 데다가 그럼 도대체 원희룡 후보는 어떤 대안을 이 총선 참패 이후에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냐 이걸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냥 윤심에 충성하고 또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출마한 사람으로밖에 비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은 일종의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그 대표에 맞서서 누가 이를테면 보수의 변화를 불러오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그런 예. 적임자냐 이런 대항마 고르기 게임인데 예. 대항마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의 그 캠페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여론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저렇게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13선대 0선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박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었군요. 그러니까 원희룡 의원이 이제 3선이고 나머지 이제 두 의원은 각각 5선씩. 예.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큰 표차로 이제 낙선들을 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요. 당원 선거인단의 경우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좀 교차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당정 원팀.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적 당정 관계 수립, 그러니까 재정립 뭐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저는 후자가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득표한 득표율이에요. 그게 62.8%.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사람 득표한 한 38% 정도가 당정 원팀을 이제 수용한 거죠.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당정 원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앞서 있었어요. 충분히 강조를 했고. 예. 그런데 그러면 수평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못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후보가 선거인단에서는 상당히 많이 투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론조사에서 조금 밀린 예. 그런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순하게 이게 그 윤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의 어떤 차별화 내지는 그 갈등 예고편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이제는 여러 사람이 좀 다극 체제를 이루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정부에 있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당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 밖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또 다른 당이긴 하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미들 리더십이 공존하는 과도기 형태의 리더십을 구축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 오늘 수락연설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수락연설을 했고요. 메시지들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민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라는 게 그러니까 지난 네. 총선 참패로부터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성찰하고 바뀌어야 될 이제 그런 대목이죠. 네. 그 점을 한동훈 이 대표가 짚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종일관 그걸 강조하는 캠페인을 해왔다고 네,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예. 더 이제 크게 노출이 됐던 거고 네. 그러니까 윤한 갈등의 그 촉발점이 됐던 게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둘러싸고 특히 이제 명품백 받는 장면이 공개된 이후에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 했어요. 그랬다가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그만둬라. 네. 뭐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지 근데 않습니까? 오늘 전당대회 이후에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조사 장소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눈높이. 맞춰서 수사 방식을 더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고 이원석 그 총장이 제기하고 있는 원칙이 무너졌다. 네. 국민들한테 사과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객관적 시각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게 앞으로 당정 관계 혹은 윤한 두 분 사이에 있어서 예.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국민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 대안을 제시한 것도 그렇게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 솔루션을 제시해야지 네. 계속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방식으로 가면 더 정치적으로 고립된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의사는 여전히 완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충돌의 대목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인데 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별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과제들 잠시 뒤에 이제 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그 나머지 후보들의 이제 정치적인 명함들 요 얘기를 아까 원희룡 후보만 얘기했었는데 나경원 후보하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네. 네. 나경원 후보는 벌써 세 번째 당권 도전인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3위에 머무르면서 네. 당권 도전에 대한 여정은 사실상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경원 후보는 예. 그러니까 친윤과 친한 사이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출마하지 못하면서 이게 당원들 사이에서 동정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성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또 예. 정통 보수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전당대회가 나경원 후보한테는 홀로서기를 시도한 그런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에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 예. 의사를 내비쳤었거든요. 2년 뒤에 또 한 번 지방선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몇 안 되는 그런 이제 생존 의원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역할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 뒤에 서울시장 도전을 통해서 네.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좀 어땠을까요? 이번에 윤상현 후보가 많은 득표는 못했지만은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이제 친박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 네. 그로 인해서 공천 불이익도 거듭 당했는데 거듭 생존에 돌아왔어요. 상당히 생존력이 강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출마해서 뭐 최하위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동안에 본인한테 들여져 있던 이미지를 많이 개선하는 효과를 누렸고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미지가 좀 더 거기에 가미가 또 네, 총선 끝나자마자 거듭 당의 혁신에 관한 뭐 시리즈 토론회 이런 예. 걸 열면서 뭔가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강조를 했어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당 대표로 나설 타이밍이 이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대선을 관리하는 당 대표로 나섰더라면 그 앞으로 이제 그 1년 6개월 이후의 얘기죠. 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을 보면서 예. 앞으로도 그건 남아있는 그러니까요. 가능성이겠죠. 예.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전당대회를 치른 것 같고요. 앞서 네. 이제 원희룡 후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원희룡 후보는 정말 득은 없고 실만 있는 이제 그런 전당대회를 치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현직 의원이고 어쨌든 앞으로 뭐 서울시장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워낙 이제 인지도나 대중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약간 이제 스타일을 좀 구긴 측면이 있습니다만 패스트트랙 예. 공소취하 뭐 이 청탁으로 인해서 예. 여전히 이제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원희룡 후보는 지금 현직 의원도 아닌데다가 지나치게 윤심을 배경으로 윤심에 의존해서 어쩌면은 그 당대표 출마를 자신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도 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출마한 그런 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서 앞으로 정치적 재기획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있을 재보궐 선거로 이제 원내 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신설될 뭐 정무장관이라든가 여기 이제 입각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일각에서는 뭐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흥미진진하게들 지켜본 분야인데 일단 장동혁,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후보 당선됐고요.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진종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네. 최고위원들은 사실은 여론조사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최고위원이 오차 범위 이내에서 네. 그렇게 이제 뭐 압도적으로 앞선 건 아닌데 순서가 이랬거든요. 네.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네. 이렇게 이제 그 세 분이 순서였고 네. 그 다음에 뭐 김민전 최고위원은 조금 이제 뒤쳐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자동으로 이제 최고위원이 된 건데요. 박정훈 의원이 4위였죠? 네, 그렇습니다. 성적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최고위원 중에 진정호 그 후보는 네.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론조사대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그 구성이 되게 절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이 두 분이고 네. 또 나머지 이제 두 분이 뭐 친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이제 뭐 친윤 구분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 그건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그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의 비중은 조금씩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건 일종의 이제 운명 내지는 숙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저 표를 보면은 장동혁 의원하고 진정호 의원이 친한동훈계,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한번 부여했었고 이뇨한 의원이 원희룡 의원 러닝메이트였고 김민전 의원은 윤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그리고 나경원 후보하고도 네. 상당히 교감을 갖고 네. 선거운동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저런 구성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추가로 한 명을 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되면 예. 그 최고위원 7명 중에서 4명을 확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당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위의장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공간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대표 쪽 최고위원이 압도적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 독주할 경우에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는 친윤 쪽에서 그런 이제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 지성이 다시 한번 이제 발휘가 된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 그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축출될 때와 같은 모습은 일어나지 않겠죠. 어쨌든 최고위원들 중에 한동훈 그 대표를 지지하는 최고위원들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당 지도부가 붕괴되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대표 체제를 꾸렸는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친윤계의 견제는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그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예. 따라서 국민의힘의 향후 당정 관계 내지는 내부의 어쨌든 갈등 그 진폭이 저는 결정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압도적인 민심과 당심이 확인됐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저 지도부는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고 네. 그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네. 그런 당정 관계일 텐데 그동안에 별로 윤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왔어요. 오히려 이제 찍어 누르려는 당정 관계에 있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만약 그 전당대회 이후에도 대통령실의 그런 기류가 또다시 드러난다면 당정 관계는 상당히 진통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 현안을 매개로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최혜병 특검도 있는 데다가 이제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특검 공세가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런 빌미를 줬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저 황제조사 논란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제를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 눈높이에서 풀고 싶어 할 텐데 그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당정 간의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의 촉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요번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이제 궁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SNS에 또 이제 바로 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이제 실망했다.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떴다방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단합해서 이 난국 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약간 모르겠습니다. 약간 남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은 국민의힘을 지키고 만든 그런 이제 장본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구시장 내려가서 그 지자체장 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장으로 간 것도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영남의 지지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보수 세력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대구로 내려간 거거든요. 이제 그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네. 차기 대선은 마지막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차기 주자의 한동훈 대표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배가 아플 수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그 본인의 심정을 가감없이 SNS에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본인한테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아마 권토 중례를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당대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당정 원팀을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탑시다. 네. 아무리 뭐 여당 전당대회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꼭 뭐 참석할 의무는 없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조금 이례적이죠. 보통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2년 연속 참석한 거는 전직 대통령들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사례인 것 같고 네. 아마도 이제 당정 관계 여러 가지 이상 기류가 이게 회자되니까 그걸 이제 대통령으로서 좀 더 불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오늘 메시지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도 또 대통령도 같이 원팀을 강조한 건 맞습니다만 묘하게 차이가 나는 게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을 했다면 한동훈 대표는 민심 앞에서 하나여야 된다. 이 점을 민심을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 점에 이제 차이가 오늘 계속 국민의 눈높이네요. 예, 오늘 수락연설과 대통령의 축사하고 묘하게 엇갈리는 지점인데 그 엇갈림이 앞으로의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또 윤한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쟁점으로 해소되지 않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아마 오늘 대통령은 뭔가 이게 당심의 변화 같은 걸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작년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의 뜻대로 다 됐습니다. 멀쩡하던 후보들 다 주저앉히고 한참 뒤쳐져 있던 후보를 끌어올려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다는 게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런 큰 변화가 있었고 물론 이제 총선 참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이 당심이 많이 변화한 건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런 당심의 변화를 보면서 대통령이 변화해야 될 시점이다. 대통령이 변화해야 될 차례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초반에 이제 축사를 하고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를 떴는데 끝까지 남아있다가 새로운 당대표 선출될 것까지 보고 좀 갔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작년 전당대회에 참여했을 때는 당정 관계를 리드하는 선도자로서 참여한 것이고요. 오늘 참여는 변화하겠다. 변화의 예고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 출범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참석했다는 것은 함께 가자. 그런 이제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사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되게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그동안 쌓아놓은 정치적 자산이 조금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보다는 미래를 그리고 또 이 지지층보다는 국민 전체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의대 정원 그러니까 증원한 것 같은 당장은 인기가 없어도 꼭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정치적 자산이 이렇게 소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숙명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당 당대표가 단순하게 현재 권력과 차별화를 통해서 차기에 도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누가 그 뒷받침합니까? 그래서 여당은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한편으로는 견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보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두 분 다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좀 얻은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원희룡 후보가 캠페인을 아무리 잘했어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긴 어려웠다. 불가항력적이고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사실 원희룡 후보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전통적인 그 전통 보수는 아니거든요. 약간 좀 비껴나 있는 소정파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또 탈당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그 정통 보수 세력과 공감을 또 많이 했다. 그래서 친윤의 어떤 새로운 부상으로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탄핵 저지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일관되게 높였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탄핵 저지 특위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제 그런 위원장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됐고요. 과연 앞으로 그럼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또 관심이 쏠리는데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오늘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특히 이제 차기 대권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에서는 당정 관계를 복원해야 될, 그러나 이제 과거와는 다른 어떤 변화 속에서 복원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굉장히 격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통합해낼 거냐 이것도 한동훈 이 대표한테 놓여 있는 과제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민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내용, 컨텐츠 이걸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 거대 야당의 이른바 정치 공세로부터 대통령을 지키고 정부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에 그친다면 국민들은 별다른 변화의 느낌을 못 가질 겁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답게 책임 있는
어떤 민생에 대한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어야 그게 대선 주자 한동훈의 경쟁력이 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랬고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레토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무슨 2조 심판론 이런 걸로 선거를 치른다는 거는 프레임 굉장히 잘못 잡은 거였거든요. 그게 총선 패배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성찰이 있었다면 민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대안을 보여주고 그걸 국회에서 법안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정치력을 어떻게 보일 건가 이게 가장 큰 과제고 그런 게 전제돼야 대선 주자 한동훈의 미래가 있는 거지 당연히 뭐 그 국민의힘 내에 대안이 없으니까 내가 되지 않겠냐라는 건 굉장히 아니라는 판단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2027년 대선에 만약에 나가려고 한다면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고 그 시점이 내년 9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1년하고 조금밖에 이제 더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도 거기서 공천권 같은 거 행사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나가는 셈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비록 당선이 됐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오너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너가 되려면 이재명 후보처럼 총선 공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한동훈 당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과도기적 당대표다, 과도기적 리더십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난번 총선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진두지휘했지만 공천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뭐 친한 의원들 얘기를 하지만 그 의원들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저는 좀 미지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대선 출마한다면 내년 9월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내년 9월에 그만두게 되면 내후년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러니까 특히 그 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특유의 그 리더십 내지는 이미지 또 뭐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과 소통해 온 점이 저는 충분히 이제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수락 연설에서도 그 확장 문제에 대해서 3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도, 그 다음에 수도권 청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국민의힘의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무슨 뭐 분당대회 내지는 진흙탕 전대 이런 논란이 많았지만 저는 그 오히려 그 이재명 후보를 추대하는 것처럼 치러지는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생각이 다르니까 이를테면 당정 원팀 내지는 이제 그 수평적 당정 관계 이런 이제 굉장히 상충된 그런 논란 때문에 전대가 가열되긴 했지만 이 전대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올랐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더해도 국민의힘과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이 컨벤션 효과를 전 누렸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이 바로 한동훈 대표의 장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는 한참 남았는데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 가을이나 아니면 이제 내년 봄쯤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지켜볼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내년 4월에 빠르면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들이 나올 텐데 재보궐선거라는 게 총선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 승리하기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승리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승리의 발판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바꿨는데 지금 이제 그 패배감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는 왜냐하면 뭐 그 강서 재보궐선거에 이어서 총선까지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반전시키려면 올해 10월에 있는 재보궐선거 또 내년 4월에 그 예정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결국에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이게 어떤 거냐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에 변화가 있을 거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거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저런 식으로 해서 뭐
혐의 없는 걸로 마무리 짓고 예.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국정원에 대한 평가가 별로 달라질 여지가 없고 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기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예. 실은 지금의 분위기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그렇군요. 없거든요. 여론조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론조사에서 일시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총선 전에도 그랬어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저런 어마어마한 그 집권 여당 사상의 초유의 참패를 당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 예. 저는 지금도 그 참패의 기류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앞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가 과연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로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 입지도 결정할 것이라고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좀 여쭤보죠. 그 최상병 특검법. 이제 조건부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네,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옥죄고 있는, 보수 여권을 옥죄고 있는 두 가지 이 핵심 쟁점이, 하나는 최상병 특검법하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 이제 리스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 이제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 검찰 그 조사는 이미 정점을 지났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청사로 가지 않은 부분 여러 논란이 있긴 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첫 번째 검찰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점을 지났고 또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그다음에 그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식으로 여야 합의를 하자. 저는 그런 식으로 조만간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법도 이렇게 이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재표결을 좀 미룬 상태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재표결은 아마 뭐 조만간 하게 될 텐데요. 예. 그 재표결에서 가결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건 이제 민주당의 법안이 어쨌든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서 특검을 지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동훈 신임 대표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그 재표결은 다시 부결이 되고, 그러나 이제 한동훈 그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의 진정성이 있다면 그 법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법안을 내면서 당론으로 채택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부터 굉장한 난관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용산은 반대하거든요. 때문에 이른바 당내에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윤핵관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당론을 이제 번복하는 그런 새로운 당론을 채택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정치력이 실험대에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한동훈 대표는 일단 당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토론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전략을 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 흘러갈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또 20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강우량도 최고 70mm 이상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해상에 있는 두 개의 태풍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수렴해 마치 굴뚝에서 연기를 피워내듯 폭탄 비구름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레이더 영상입니다. 한반도 서쪽 해상으로 붉은색과 보라색을 띤 강한 비구름이 지속해 만들어집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를 뿌릴 수 있는 강력한 비구름입니다. 이런 비구름이 하루 전부터 계속 만들어져 내륙으로 유입됐고 수도권에는 시간당 70mm 이상, 최고 200mm에 육박하는 비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비구름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한 곳에서 모이며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먼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두 개의 태풍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호우가 집중된 지난밤 자정 무렵, 지표면에서 1.5km 떨어진 상층의 바람 흐름도를 보면
먼 남해상에 위치한 3호 태풍과 4호 태풍 전면에서 거센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이 포착됩니다. 특히 두 개의 수증기 길이 서해상에서 만나는데 그 위치가 산둥반도 부근으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피어나는 곳과 일치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보다는 한 곳에 태풍의 수증기, 기류가 만나 정체하면서 강한 비구름을 만드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산둥반도 부근에서 마치 굴뚝에서 연기가 나듯 계속해서 새로운 대류구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멀리 떨어진 태풍들이 북상시킨 기류가 두 태풍들이 북상시킨 기류가 우리나라 서쪽에서 수렴하며 대류구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이해됩니다. 이런 현상은 밤사이 조금 더 이어진 뒤 4호 태풍이 약화하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피론이 상륙하고 약화되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대류구름대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개미가 끌어올리는 아열대곡의 확장이 그다음부터 나타날 겁니다. 때문에 주 후반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북태평양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3호 태풍 개미도 주 후반 중국 남부에 상륙한 뒤 내륙에서 약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 영향으로 당분간 찜통 더위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공존하는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폭우가 쏟아지고 또 장마가 장기화하면서 산사태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수도권에 이어 충남과 강원에도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밀려든 토사가 집을 덮쳤습니다. 건물 벽은 종잇장처럼 부셔졌고 비닐하우스를 지탱하던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주 내린 폭우에 토사가 쓸려 내려와 발생한 피해지만 연일 이어진 장맛비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팻말만 내걸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 지역도 제대로 된 복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장독대가 있어야 할 곳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치우지 못한 토사가 가득합니다. 충남 서산에 엿새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또다시 폭우가 예상되면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추가로 접수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겁나 비가 그만 와야 하는데 자꾸 오니까 비가 자꾸 오니까 그래서 걱정되지. 산 중턱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들이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도로에서는 중장비가 연신 밀려든 흙을 퍼나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또다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잠 한숨도 못 자고 또 태양광에서 토사가 내려올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뛰고서 지금까지 잠 한숨도 못 자고 있었는데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미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심천은 최근 폭우로 물이 불어난 상태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무심천에 설치해둔 통발을 걷어들이려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면서 수장을 잃은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룹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임시그룹 협의회에 참석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쇄신과 인공지능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구속을 면치 못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장 김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던 그룹 쇄신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직접 경영쇄신위원장을 맡아 조직 정비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함께 여러 차례 지적받았던 문어발 확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입니다. 카카오 계열사는 작년엔 국감에서도 지적받던 사안이고 사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완전 재검토해서 그 계열사를 줄이는 작업과 그 결과 계열사를 124개로 줄이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김 위원장의 공백 사태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여기에 카카오가 속도를 내던 인공지능 서비스 등 신사업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핵심 계열사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매각한다. 그리고 AI 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향후에 뭐 매각 관련된 이슈들, 신산업 관련된 이슈들, 다음 먹거리 이슈들이 올스톱될 가능성. 다만 정신화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이 기존 사업을 이끌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엄중한 현실 인식 아래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첫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상황이 안타깝지만 정신화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김 위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보름 만인 오늘 재개한 임금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전국 삼성전자 노동자 조합은 오늘 경기 기흥 캠퍼스 나노파크 교섭장에서 8시간 넘게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노사는 오전 9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마라톤 교섭을 벌이다 오후 5시 반쯤 협상을 끝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점유율 60%가 넘는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 독일 본사에 연간 4천억 원을 배당하면서도 단박에 수수료율을 44% 넘게 올려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배달앱의 횡포에 시민단체와 정부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배달 모델로 입점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쓴 뒤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경영 간섭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90% 이상의 매출이 배민 배달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처해졌습니다. 너희의 경영까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너희 가격을 다른 앱에 맞추고 우리의 최애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정부 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내가 1,000원을 벌면 300원을 플랫폼에서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30% 넘는 수수료를 내면서 장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배달앱 주요 3사가 참석한 협의체는 먼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주문량을 기준으로 한 정률제가 아닌 도입 초기처럼 정액제 전환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생협의체에는 수수료율 2%에 18개 지자체에서 공익배달앱 역할을 하는 땡겨요도 참가해 자극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배달비 부조나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가격들에 대한 어떤 운영의 가이드라인도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보고 또 협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정보 접근권과 가격 결정권의 제한과 플랫폼 가실에 의한 입점업체의 피해 보상입니다. 상생협의체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배달료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산 지연 논란이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 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판매자 이탈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에 새 정산 시스템을 공개하고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시스템은 안전한 제3의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하고 고객들이 구매를 확정한 이후에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금 지급 일자를 앞당겨 빠르면 주간 단위 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공식 집계지만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11월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새로운 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대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바이든 대통령. 선대본부와 전화 통화에서 다시 한번 해리스를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he name has changed at the top of the ticket, but the mission hasn't changed at all. And by the way, I'm not going anywhere. I'm going to be out there in the campaign with her, with Kamala. 해리스 부통령도 처음으로 직접 대권 도전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And it is my intention to go out and earn this nomination and to win. 비공식 집계이긴 하지만 AP통신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 대의원 절반이 넘는 2,214명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이미 확보한 겁니다. 경쟁자로 분류됐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도 해리스 지지 대열에 합류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중진들도 잇따라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다시 시작된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해리스의 독주로 끝나면서 미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승부, 보수 백인 남성과 진보 흑인 여성의 첫 대결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돈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의 범죄자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자신의 검사 이력을 10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낙태권을 강조하며 여성 지지세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If Trump gets the chance, he will sign a national abortion ban to outlaw abortion in every single state, but we a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고령 리스크도 고스란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옮겨가게 됐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와 한껏 고무된 민주당 지지층이 해리스로 결집하면서 이번 대선이 치열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파랗게 질렸던 주식시장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장을 간신히 벗어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크게 빠졌던 반도체주와 자동차 관련 종목이 반등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처음 열린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대형 기술주가 반등했고 에너지와 헬스케어 종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피격 이후 당선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 관련주에 투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춤한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 사퇴 그리고 해리스 부상이 미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줬고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 IT가 좋게 되면 지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은 흐름을.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장세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보면 경제와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에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양당의 공약은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해 가거든요. 결국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고 이것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는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에 하반기 우리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출마 포기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유력 후보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최장수 애니메이션 시리즈 심슨 가족이 새삼 화제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24년 전 심슨 가족의 등장인물 리사 심슨이 놀라울 정도로 해리스의 모습을 닮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4년 전 방영된 바트 투 더 퓨처 에피소드는 리사 심슨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는데 이때 모습이 2021년 해리스가 부통령에 취임할 당시 복장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당심이 한동훈 대표에게 크게 쏠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논란을 넘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시선은 이제 당정 관계 등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득표율은 62.8%였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윤심이 대거 실렸던 김기현 전 대표의 득표율 52.9%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비윤을 넘어 반윤, 전륜이란 비판까지 받았던 한 대표를 당원들은 미래와 변화로 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나온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른바 어대한 기류가 입증된 셈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제안 등 대통령실 그리고 당론과는 사뭇 다른 현안 인식으로 집중 공세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는 제 뜻이 저는 지금 생각도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당내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여사 문자무시 논란과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 등 핵심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들이 불거지며 과반 득표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되려 당심의 축이 한 대표로 급격하게 쏠리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친윤이 힘을 실은 원희룡 후보의 득표율은 18.8%에 그쳤고 여당의 안정보단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당심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친윤 주류에 대한 반감 그리고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전당대회 표심으로 또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란 이른바 어대한 기류가 전당대회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가 출마 선언 때부터 수평적 당정 관계를 공언한 만큼 당내 주류 세력이었던 친윤과의 주도권 싸움 등으로 여권대 파열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 후보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정 관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새로 출범한 한동훈 후보의 앞에는 당내 갈등 봉합과 거대 야당 방어 등 당 안팎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유능함, 그리고 외연 확장 등 세 가지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눈길이 쏠리는데 당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논란을 두고도 거듭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는 지난 총선 당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함께 앞서 한 대표가 강조한 수평적 당정관계 모두 당정관계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 눈높이를 명분으로 일종의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전망 탓인데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과 맞물리며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선거 책임자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의 핵심 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뭉개고 묵살했느냐 이 질문에 답하시기 바라겠고요.
배신의 정치란 프레임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과의 회동 시점입니다. 회동을 고리로 당 안팎의 당정 갈등 우려를 불식시킬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정 관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한 대표 스스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도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를 계기로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지적에 당내 갈등 봉합도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원외 대표란 한계 속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야권의 거센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낼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숙제입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 또한 많은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차기 대선까지 바라보는 한 대표의 정치 리더십이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내일 용산에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물론 황우엽 비상대책위원장 등 퇴임하는 지도부 전원과 만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찬에는 또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들도 모두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등 전당대회 낙선자들도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의 당선을 축하하고 당정 간 화합과 결속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야당과 머리를 맞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국민과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내는 일이라면 자신도 민주당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00여 명을 확정하면서 각 병원이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지가 관심인데요. 이번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일반 병원에 취업하거나 군 복무를 하면서 향후 수련 복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 갈등 사태 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수는 13,500여 명. 지난 17일까지 이 가운데 56.5%인 7,600여 명이 수련을 포기하거나 사직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하반기 복귀를 유도하려고 동일 과목, 동일 연차 지원 허용 등 수련 특례를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에 합격하면 9월부터 다시 수련을 이어나가 예정대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가 선택할 만한 가장 일반적인 대안은 일반 병원 취업입니다. 전공의는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상태여서 전공을 살려 의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등은 회원들의 병의원에 사직 전공의 채용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배 의사로서 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받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미필 남성 전공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의 필요 인력은 1,000명에서 1,300명 정도 규모라 사직 전공의가 한꺼번에 몰리면 입대 시기가 많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리는 동안 취업이나 개원을 하더라도 입영 통보를 받으면 바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에게 군복무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로 나가 외국 의사 면허를 따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국내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복귀 여부를 저울질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검찰이 유튜버 찌양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유튜버 구제혁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 등의 정황은 없었는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혁은 쯔양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 사이의 일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8일 검찰이 경기도에 있는 구제혁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또 전날 이들을 상대로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제혁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쯔양은 구제혁의 협박으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건넸다며 과거 구제혁이 보낸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곤혹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이슈를 잠재워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소속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답장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도 드리고. 검찰은 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숨긴 장소에 사진을 찍다가 CCTV 관제센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빌라가 밀집한 주택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건물 사이에서 나옵니다. 태연하게 걷는가 싶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집을 돌며 사진을 찍는 남성이 있다는 CCTV 관제센터에 연락을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는 겁니다. 새벽 쉬한 시간 때 주택가에서 백팩을 맨 남자가 집을 옮겨 다니면서 현관에서 사진을 찍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여 전속력으로 달리는 이 남성. 메고 있던 가방이 벗겨지려고 하자 손으로 꼭 쥐고 계속 달립니다. 골목을 뛰고 또 뛰고 추격전은 300m나 이어졌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바꿔가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20대 A씨의 가방에는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2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마약 밀수 조직의 일원으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했습니다. A씨는 건물 안에 마약을 숨겨둔 뒤 인증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운반한 필로폰 봉지 18개를 수거했는데 A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1,5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의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된 검찰 내용과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김 여사 진술 등을 토대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연루된 계좌주들을 사실상 전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와 연락하게 된 건 허수아비 손이라도 잡고 악수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줄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동양 출신이자 부친과 알고 지냈다는 최재형 목사라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직원에게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고 양주 등은 경호지침에 따라 폐기한 걸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보고받은 게 없는 데다 최 목사가 송출 재개를 청탁했다는 통일TV는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무슨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는 범행을 공모하는 등 의사 연락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계좌 명의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주가 조작에는 모두 91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는데 사실상 전수조사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최 씨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으로까진 처벌하기 어렵다면 관련자들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처분 결과에 따른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화장품에 대해 저렴하게 산 줄 알았고 거절하기 어려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이뤄진 김 여사 대면 조사에서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에 최 목사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알고 있었고 아내 조언으로 화장품을 준비했다는 말에 미국 할인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산 것으로 생각했다며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황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역사상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다며 이제 의혹을 풀 열쇠는 특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말이 여권에서조차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 문제라는 뻔뻔한 입장만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구명로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를 해병대 훈련 참관에 초청한 적 없다고 했던 국회 청문회 증언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3월 한미연합 쌍용훈련에 송 씨를 직접 초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내부 확인 결과 자신이 담당 참모를 통해 송 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건 맞지만 당시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의혹과 구명로비 의혹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의 흐름이 구명로비 의혹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야당은 또 모레 본회의를 열고 당론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여야는 이번 주를 청문회 슈퍼위크로 보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연이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이틀 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파도 괴담뿐인 이진숙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일 뿐입니다. 영화 감독과 배우를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도 70명 넘게 채택됐는데 국민의힘도 야당 공세에 적극 방어전을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이 후보자는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 옹호하며 민주당의 연이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오히려 방송장악 시도라고 맞불을 놓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자행되었던 민노총 노조의 방송 종사자들에 대한 야만적 폭력의 실태를 우리는 낱낱이 고발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로 김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세를 예고한 야당과 탄핵 절차를 우회한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라는 여당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쟁점 법안의 입법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 재표결과 함께 방송사법,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수의 억지와 목리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약속대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면 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경제와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칠 법안들이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당리 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본회의가 25일에 열리면 최소 다음 달 2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정치가 실종된 국회가 성과 없이 피로감만 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 피습 당시 헬기 이송 등 특혜 논란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배경을 추가 설명했습니다. 병원과 소방은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이 전 대표에 대해선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지난 1월 이른바 헬기 송특혜 논란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신분인 이 전 대표와 달리 부산대와 서울대 의료진, 부산소방본부 측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인정된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대 학교병원과 서울대 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권익위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은 적용이 제외되고 이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이번 사안만 적용하려면 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종결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서울대, 부산대 의료진과 부산소방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습니다. 부산대 병원의 경우 권한이 없는 의료진이 119에 응급 헬기를 요청해 사실상 이권 개입을 했고 부산소방본부 역시 검증 절차를 어기고 헬기를 보내 특혜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받은 서울대병원 역시 입원 희망자가 워낙 많아 철저하게 전원 지침을 따라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사 권한 밖의 일이라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게 부탁받아가지고 정말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의 조사 권한의 밖입니다. 권익위는 위원들 간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국회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행동강령 문제를 의논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유럽으로의 수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체코 측은 원전 사업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한국과 고속철도 건설 사업도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조수연 기자가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와 만나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쾌거로 K원전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체코를 교두보로 폴란드와 네덜란드 등 앞으로 있을 유럽 시장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이반 얀체렉 주한 체코 대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원전 2기뿐 아니라 추가 2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t means that we will have almost more than 4,000 megawatts of the electricity power. So it will mean for us the cornerstone of the energy security. So this is a very important project for us. 최종 계약을 앞둔 2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양측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담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체코가 중요 과제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There is something where Korea has experience, has its own track record. So there might be a good cooperation between the Czech companies and the railway industry. 얀차렉 대사는 또 K 방산에도 관심을 보이며 잠재력이 큰 협력 분야로 꼽았습니다. We know that Korea has a very developed military industry as well as Czechia does have, and so there is always a scope for cooperation.
아울러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정상들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국 간 인적 문화 교류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원전 사업 후속 조치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조만간 체코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갖고 윤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의 초청으로 9월 중 편리한 시기에 체코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코 방문은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도 불똥이 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일 퇴진 위기 수준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시다 총리를 향한 퇴진 압박이 당 안팎에서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기시다 총리는 정치적 최선의 판단을 하려 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이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日米同盟、これは言うまでもなく、我が国の外交安全保障の基軸です。よって今後の動きについて注視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여파가 기시다 총리에게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마주한 정치적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낮은 지지율이 11월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2달 앞두고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중의원 임기가 끝나는 데다 같은 해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 위기감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기시다파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승산이 없으면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관계자도 당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연임을 바라는 목소리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역시 총리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목소리가 한층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다음 달 15일 전으로 선거와 관련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추후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실전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타이베이 시내에 공습 경보가 울리자 교통이 통제되고 보행도 중단됩니다. 도로를 달리는 전차 행렬을 향해 아이들이 깃발을 흔들며 환호를 보냅니다. 사복 차림의 예비역들도 소집돼 오랜만에 소총을 잡아봅니다.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타이완의 한광 훈련이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밤낮 없는 출격과 기동은 물론 태풍 개미의 북상까지 실전 연습 요소로 삼을 만큼 비장합니다. 最重要的一个特色就是实兵实时跟实地。 换句话说，贴近实战的状况去演练我们所有可能遭遇到的这种情形。 상륙 저지 훈련에 더해 이번엔 중국의 봉쇄 작전에 대항한 해외 물자 운송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방어에 소극적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 타이완에선 아직 후보 신분인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双方之间对于台海、印太地区共同的责任，我们愿意付出更多的责任，这是在防卫我们自己。 라이칭더 총통이 트럼프 당선에 올인을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해명했을 정도입니다. 在过去8年啊，跟2位总统也是不同政党都互动不管美国是哪一个政党
执政啊。 중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팔았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군축 협상을 중단했는데 역시 트럼프 재집권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한 것에 대해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한 미련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연설에서 내놓은 관련 발언을 열거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친분 관계를 국가 간 관계에도 반영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며 국가의 대외 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엄연히 갈라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10대 팬을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 변우석 씨의 공항 과잉 경호가 무리를 빚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인데요. 반복되는 연예인의 과잉 경호 논란,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해법은 없는지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삿대질과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10대 팬은 경호원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고 소속사는 결국 사과와 함께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우 변우석 씨의 사설 경호 직원이 팬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임의로 여권을 검사하고 공항 출입국까지 통제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락 없이 게이트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물을 것이고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등이 인기를 얻고 관련 대표 기업의 매출이 2조 원을 넘을 정도로 연예 산업은 빠르게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배우나 가수 자체가 상품이 되는 산업의 특성상 연예인에 대한 보호와 관리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축구 선수랄지 연예인들이 사실 어떤 산업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 산업도 더 번창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역할을,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경호원이거든요. 문제는 연예 산업의 성장만큼이나 부가 산업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연예인 경호를 맡는 경비 산업의 경우 4,200여 개 업체에 종사자 수도 19만 명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경호업체는 140여 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경호 업무에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초도 최저 직업이 기본이어서 현장 경험이 많은 경호원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신변 보호 업무는 특히 그 공인 신변 보호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라든가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팬이 집결하는 공항의 경우 경찰과 공항공사, 경호업체의 명확한 역할 구분까지 어려워 각종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예 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안전 문제를 포함해 매니저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와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2로 걸그룹으로 데뷔하지 못했던 건 현 소속사 어도어를 이끄는 민희진 대표가 멤버들을 뺏어가려 했기 때문이란 보도가 나오자 민 대표 측이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도어는 오늘 입장문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버 산하 레이블 소스뮤직 연습생이던 당시 소속사와 빅히트 뮤직 그리고 브랜딩을 맡았던 민 대표 사이 그룹 콘셉트를 두고 이견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지인 파리는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센강을 중심으로 개막식 준비가 한창인데 현재 파리 분위기를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입국장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손을 흔들며 올림픽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미리 입국한 전 세계 취재진을 위한 별도의 입국 심사대도 마련됐습니다.
Yeah, I think we're doing great for the games. Everything is doing fine. We're well prepared, so I think it's going to be good in the games. 파리 시내는 올림픽 분위기가 더 진하게 풍깁니다. 파리 시청 앞 공원은 올림픽을 위한 공연장으로 탈바꿈했고 프레스 카드를 발급하는 미디어 센터도 각 나라에서 모인 취재진으로 북적입니다. 가장 분주한 곳은 개막식이 열리는 센강 인근입니다. 강을 따라 양쪽으로 뻗은 도로와 다리마다 객석이 설치되고 현수막을 붙이며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현지 중계진도 센강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Oh, it's really cool. I've never done any opening ceremony before, so to see this for the first time is really awesome. I'm looking very forward to it. 개막식 준비로 도로 곳곳이 통주되면서 일부에선 경찰과 시민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주요 관광지와 거리마다 경찰이 배치돼 순찰이 강화된 것도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파리의 풍경입니다. 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리 시내 곳곳은 한층 더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올림픽 본선에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체급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 80kg급인데요. 서건우 선수가 이 종목에 처음으로 출전해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이대권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나오는 발차기가 매섭습니다.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에 출전하는 서건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 80kg급에 출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단 한 번도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서건우는 키 184cm에 몸무게 80kg으로 유럽 선수들에 비해 체구가 작은 편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상체 보강 운동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달리기나 웨이트 그런 위주로 더 많이 해서 또 좀 상체가 좀 약했어가지고 상체 위주로 더 많이 해주고. 서건우는 아예 처음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공격을 구사합니다. 이를 위해선 거리를 최대한 두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가 키가 크고 다리도 길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를 압박한 뒤 앞발을 엉켜서 들어가는 공격을 연습해왔습니다. 상대 안으로 더 파고들고 이제 상대가 이제 발을 차는 거리가 안 나오게끔 하는 훈련을 또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제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세계 랭킹 4위인 서건우의 경쟁 상대는 5위인 요르단의 엘샤라바티와 1위인 이탈리아의 알레시오.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첫 출전이라 부담이 클만도 한데 이렇게 의지를 가집니다. 저도 올림픽에서 한번 일내고 오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는 수영 경영 대표팀이 선수촌의 여장을 풀고 첫 공식 훈련에 나섰습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등 대표팀 선수들은 파리 오네수부아 수영장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훈련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28일 새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까지 바라보는 김우민은 사전 캠프에서 훈련을 잘 마쳤다며 자유형 400m 경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형 200m에서 올림픽 첫 메달을 노리는 황선우 역시 이제 실감이 난다며 몸 상태는 좋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아의 무서운 신인 김도영이 올 시즌 KBO 리그 1호이자 자신의 생애 첫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7연승을 달리면서 독주 체제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3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 방망이는 초반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첫 타석에서 유격수 쪽 내야 안타로 감을 잡더니 3회엔 NC 선발 카스타노의 공을 우중간으로 날렸습니다. 세 번째 타석에선 좌중간에 떨어지는 큼지막한 타구에 빠른 발까지 곁들여 3루까지 진격했습니다. 6회 말 네 번째 타석에선 류진욱의 몸쪽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넉넉하게 넘겼습니다. 김도영의 생애 첫 사이클링 히트이자 올해 KBO 리그 첫 대기록입니다. 김도영은 지난 2004년 한화 신종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올린
20세 9개월 21일 만에 역사를 썼습니다. 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루, 전반기 이전 20홈런 20도루에 이어 그야말로 시즌 MVP급 활약입니다. 저도 진짜 뛰면서 소름이 진짜 실제로 돋았고 게임하는 도중에도 조금 실감이 안 나가지고 꿈인가 생각도 했고 제가 아직 끝내기 안타나 끝내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끝내기 안타를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기아의 불방망이 타선에 마운드에 선 양현종도 화답했습니다. 서우철에게 솔로포를 맞았을 뿐 9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아내며 시즌 두 번째 완투승을 기록했습니다. 선두 기아는 7연승으로 독주 체제를 다졌습니다. 한화는 삼성과 역전을 거듭한 끝에 7연패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페라자가 끝판대장 오승환을 상대로 적시타를 때리면서 한 점 차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두산은 19살 마무리 김태견이 최연소 10세이브로 뒷문을 잠그면서 키움을 꺾었고 롯데는 선발 윌커슨이 탈삼진 10개를 잡아냈지만 타선이 침묵하면서 3연패. 오늘도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오락가락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낮부터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밤 사이에도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하수구나 배수로 등 주변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에 최고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대전이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수박이 생각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수박은 더위를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와 성인병 예방 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틈틈이 챙겨 드시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혹시 수박을 고를 때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우선 수박을 두드렸을 때 통통하고 청명한 소리가 나는 것이 잘 익은 수박이고요. 껍질에서 윤이 나고 줄무늬가 고르고 진한 것이 역시 잘 익은 수박입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의 반대편에 위치한 배꼽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고르시면 맛있게 수박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